죄인이라도 생명은 귀하다며 죽어가던 도둑을 거두어준 늙은 의원. 그 자비심이 기적을 불렀습니다. 도둑이 품속에서 꺼내 쥐어준 낡은 서책 한 권. 그것은 놀랍게도 끊어진 숨을 다시 잇는다는 전설의 비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행이 불러온 천하를 뒤흔들 충격적인 반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비한 의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험준한 산맥이 거대한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 하여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겨울이 오면 그 어느 곳보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배기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는데 그 집 굴뚝에서는 사시사철 하얀 연기와 함께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한약 냄새가 피어올라 온 마을을 감싸 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만 맡아도 아픈 배가 낫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 집을 신비롭게 여겼습니다. 이 낡은 초가집의 주인은 평생을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온 늙은 의원 박영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깊어서 마주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투명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양의 큰 의원에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었으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뒤로는 줄곧 이 산골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약초를 캐고 다듬느라 투박하고 거칠어졌지만 맥을 짚을 때면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따뜻하여 환자들은 그의 손길만 닿아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에는 온갖 종류의 마른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약장. 서랍마다에는 그가 직접 산을 오르내리며 채취한 귀한 약재들이 이름표를 달고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 위에는 언제나 탕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들이 찾아오면 약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보내는 인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송했지만 박 의원은 그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며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도 전부터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굵은 눈송이들이 손뭉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창호지 문을 거세게 흔들어댔고 쌓인 눈은 순식간에 발목을 덮고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아랫목에 앉아 낡은 의서를 읽으며 밤을 보낼 채비를 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자 방 안이 주황빛으로 따스하게 물들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바람 소리와 대비되어 방 안은 더욱 아늑하고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기세를 올리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습니다. 지붕 위의 집단들이 바람에 날려갈 듯 들썩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박 의원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겨울 폭풍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탕약이 끓고 있는 약탕관의 불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문풍지가 떨릴 때마다 시선은 자꾸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나약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대문 앞에 털썩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쌓인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진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내 문을 긁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지자 박 의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깊은 밤, 더구나 이런 폭설 속에 누군가가 찾아올리 만무했습니다. 혹시 굶주린 멧돼지나 산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박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의 본능은 그 소리가 짐승보다는
사람의 것에 가깝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와 뼛속까지 시리게 했지만 그는 호롱불을 높이 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 누구 계시오? 이 밤중에 누구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뿐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대문 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미동도 없이 눈 속에 파묻혀 가고 있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서둘러 집신을 꿰어 신은 채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대문을 힘겹게 열자 눈보라가 박 의원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옷은 곳곳이 찢겨 있었고 검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져나가고 있어 참혹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지만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맥박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내의 몸은 덩치가 크고 무거웠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박 의원은 이를 악물고 그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사내를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자 몸에 난 상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당한 상처나 산길에서 구른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한 깊은 자상들이 등과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곳곳에 멍이 들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내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험한 일에 연루되었거나 관아에 쫓기는 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의원에게 환자의 신분이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만이 그가 움직여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통을 가져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 부위를 닦아내고 지혈 효과가 있는 약초를 지식여 환부에 두껍게 발랐습니다. 깊게 베인 상처는 바늘과 실을 가져와 꼼꼼하게 꿰매었고 사내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가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알싸한 약초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박 의원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지만 그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사내의 상태를 살피며 탕약을 다려 억지로 입을 벌려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사내의 생명줄을 잡고 저승사자와 줄다리기를 하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긴 시간은 박 의원에게도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휘몰아치던 눈보라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동쪽 창호지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운 박 의원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사내의 맥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맥박은 어제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창백하던 얼굴에도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비는 넘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오자 박 의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평생 의원으로 살아온 그에게도 매번 기적과도 같은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내가 끙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부상당한 짐승처럼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낯선 곳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을 덮친 통증 때문에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 의원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많이 다쳤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이 물부터 좀 마시게나. 사내는 박 의원의 얼굴과 자신의 몸에 감긴 붕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경계심을 풀고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 역시 굳이 사내의 정체를 묻거나 왜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른 수건을 가져와 사내의 식은 땀을 닦아주고 새로 달인 탕약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살아서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박 의원의 헌신적인 치료가 없었다면 이미 저승객이 되었을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빛이 서렸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올 무렵 사내는 아직 몸이 성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박 의원은 더 쉬어가라고 만류했지만 사내는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아는 듯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을 대충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사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방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박 의원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마을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박 의원은 사내가 사라진 눈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가 남기고 간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거친 무명천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네모난 물건이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치자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고서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책 표지는 닳고 닳아 가죽의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붓글씨만은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책의 제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생 의수를 펼치며 수많은 의서를 접해왔지만 그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책을 감싸고 있던 무명천에서는 알 수 없는 묵향과 함께 묘한 쇠냄새가 났습니다. 박 의원은 책장을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침술이나 약초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인체의 생명력을 다루는 아주 깊고 은밀한 비술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자를 다시 뛰게 하고 끊어진 숨을 다시 있게 한다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난해한 그림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라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금기의 지식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박 의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늘 살려보낸 그 사내가 보통 도둑이 아니었으며 이 책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은 물론 온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물건임을 말입니다. 박 의원은 황급히 책을 덮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책을 다시 무명천으로 꽁꽁 싸서 방 깊숙한 곳, 약장 뒤편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내린 눈이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박 의원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여전히 평화로웠으나 그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박 의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에는 사내가 남기고 간 발자국만이 그 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 박 의원은 쌀을 씻으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책의 잔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생,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 의원으로서 평생을 염원해온 경지였지만 동시에 인간이 범접해서는 안 될 신의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밥을 안 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이 춤을 추듯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그 책 속에 담긴 비술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구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비밀을 껴안은 판도라의 상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 덮인 마을은 더없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마음속의 잡념도 함께 쓸어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의원은 병만 고치면 되는 게지. 그 외의 것은 내 알 바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약장 뒤에 숨겨둔 낡은 책이 자꾸만 그를 부르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평온했던 그의 삶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키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심나절이 되자 평소처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약을 지으러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심한 최 씨 아저씨, 발목을 삐끗한 이웃집 아주머니, 배가 아프다며 울상을 짓는 꼬마 아이까지 박 의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고 정성껏 진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환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눈동자에 그 비밀스러운 책에 대한 욕망이나 두려움이 비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박 의원의 안색이 조금 창백해진 것을 걱정하며 의원님, 밤새 편찮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간밤의 바람소리가 요란하여 잠을 설쳤다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박 의원은 등잔불 아래 앉아 약재를 썰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약장 뒤편의 어둠 속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책을 펼쳐보고 싶은 학문적 호기심과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작두로 약재를 써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작두질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맑게 갠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지만 달빛이 비추는 세상은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약장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장 뒤편의 널빤지를 드러내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보따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책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활인몰의 책일지 아니면 사람을 해치는 살인의 책일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낡은 책 한 권으로 인해 자신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박 의원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가득 메우며 기나긴 밤은 그렇게 또다시 깊어만 갔습니다. 박 의원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거세게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호롱불 심지를 최대한 낮추어 방안을 어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약장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책을 다시 꺼내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책의 표지는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뜨겁고도 불길하여 손을 떼고 싶으면서도 뗄 수 없는 기이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글귀들은 평생 의수를 연마해온 그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책의 첫머리에는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그 이치를 깨우친 자는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붉은 먹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고 그곳에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지 않은 시신의 혈맥을 자극하여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비법과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신비한 약초의 배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술이 아니라 저승문턱을 넘은 영혼을 이승으로 강제로 끌어오는 금단의 주술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박 의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어 내려갈수록 감탄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는데 그것은 인간이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될 영역을 훔쳐보는 듯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책 속에 그려진 인체도에는 기존의 의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숨겨진 경락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혈자리를 누르는 순서와 강도에 따라 생명이 끊어지기도 하고 다시 이어지기도 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직감적으로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불사를 꿈꾸며 서로를 죽이고 빼앗는 아비규환이 벌어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책을 덮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박 의원은 부엌 바닥에 깔려있던 널찍한 돌을 드러내고 그 아래 흙을 파내어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기름종이와 헝겊으로 여러 겹 꼼꼼하게 싸서 그 구덩이 속에 파묻고 다시 돌을 덮어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단순히 약장 뒤에 숨기는 것만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기에 아예 땅속 깊은 곳에 봉인하여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돌 위에 흙먼지를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내어 흔적을 지운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한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인지 지난밤의 일은 엉뚱한 곳에서부터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나무꾼 돌쇠가 이른 새벽 산에 오르려다 박 의원의 집 대문을 나서는 낯선 사내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돌쇠는 주막에 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침을 튀겨가며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께요. 웬 덩치 큰 사내가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박 의원님 댁을 향해 저를 꾸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내가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들어갈 땐 없던 뭔가를 두고 나온 것 같았어. 의원님 댁 굴뚝에서 서기가 어린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보통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해.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가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사람이 다녀갔다는 이야기였던 것이 나중에는 박 의원이 도깨비에게서 금은보화를 얻었다느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비법서를 손에 넣었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박 의원의 의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정작 박 의원은 집안에 틀어박혀 마음을 졸이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그를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가 서서히 몸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는 욕심이 많고 심술림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많았지만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쌀 한 톨 베푸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고리대금으로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독한 지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쇠약해지는 몸과 죽음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온갖 좋은 약재는 다 구해다 먹어보았지만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고 밤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부자의 사랑방에 드나드는 곰방대 장사꾼이 넌지시 박 의원에 대한 소문을 전했습니다. 대감마님, 들으셨습니까? 저 아랫마을 박 의원이 죽어가던 도둑놈을 살려내고 그 보답으로 천하의 명약을 만드는 비법서를 받았다지 뭡니까? 그 책에 적힌 대로 약을 지어 먹으면 늙은이도 청춘으로 되돌아가고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데 소문이 아주 파다합니다요. 최 부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헛소리라며 일축했을 테지만 죽음이 두려운 그에게 회춘과 소생이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마당쇠는 주인의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쟀다 해도 믿는 척하는 눈치 빠르고 교활한 하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쇠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 지금 당장 박 의원네 집에 가서 동태를 살피고 오너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꾀병을 부려서라도 그 집에 낯선 물건이 있는지 늙은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지 샅샅이 뒤져보고 와야 한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책을 손에 넣고야 말 것이다. 명령을 받은 마당쇠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박 의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나 죽네. 의원님, 사람 살려주세요. 하며 과장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던 박 의원은 놀라서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마당쇠는 방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방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약재들, 벽에 붙은 낡은 그림, 그리고 의심스러워 보이는 약장까지 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마당쇠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맥박은 지극히 정상이었고 배가 뭉친 기색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환자를 보아온 그의 눈에 이 어설픈 연극이 보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맥이 고르지 않은 걸 보니 체기가 심한 모양이군. 내 쑥뜸을 좀 떠줄 터이니 잠시 기다리게. 그는 뜸을 뜨는 척하며 마당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마당쇠는 뜨거운 쑥이 살에 닿을 때마다 엄살을 피우면서도 끈질기게 박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원님, 요즘 산에서 귀한 약초라도 캐셨습니까?
집안에서 왠지 모를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요. 박 의원은 마당쇠의 의도를 간파하고 마음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산에 갈 기력이 어디 있겠나. 그저 말린 쑥 냄새일 뿐이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박 의원은 서둘러 소화제를 지어주고 마당쇠를 돌려보냈지만 그가 대문을 나설 때 흘긋거리며 뒤를 돌아보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쇠가 돌아간 뒤 박 의원은 마루에 걸터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박 의원이 평소 관절염을 치료해 주어 은인처럼 여기는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눈 밝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의원의 어두운 얼굴색을 살피더니 떡 접시를 내려놓고는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의원 양반, 요즘 마을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가 않아. 저 아랫마을 최부자네 하인놈들이 동네방네 쑤시고 다니면서 의원 양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지 뭐야.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박 의원의 손등을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다 가다 들은 얘긴데 의원 양반이 무슨 도깨비 감투라도 주었다고 소문이 났어. 최 부자가 그 소문을 듣고 눈이 뒤집혔다는구먼. 그 사람은 자기 입속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위인이니 부디 몸 조심하시게. 밤에 문단속 철저히 하고 낯선 사람은 절대 들이지 마라. 할머니의 진심 어린 충고에 박 의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지만 할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마당에는 더욱 짙은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의원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구한 생명이 오히려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책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귀한 의서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의가 탐욕스러운 자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박 의원의 집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문이 덜컹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어른거리며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의원은 방 한가운데 앉아 묵주를 돌리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예민해진 청각은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지붕 위로 발소리가 지나가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최 부자의 집 사랑방에서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쇠의 보고를 받은 최 부자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긴 곰방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래, 늙은 의원이 당황해하던 기색이 역력했다는 말이지. 없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게야. 분명히 뭔가 있어. 최 부자는 비단 이불 위에 비스듬히 누워 눈을 번뜩였습니다. 내일은 내 직접 나서야겠구나. 감히 내 앞에서도 시치미를 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잔인함이 배어 있었고 방 안에 가득 찬 담배 연기는 그의 검은 속내처럼 탁하고 매캐했습니다. 다시 박 의원의 집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 바닥 아래 묻어둔 책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왜 이 책은 저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대답 없는 초상화 앞에서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부우부우하며 구슬프게 울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박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희미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어둠 속에 최 부자의 탐욕과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최 부자가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공기가 욕망과 의심으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지. 내 집과 내 의기를 더러운 탐욕에 내줄 수는 없다. 박 의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늙고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평생을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바쳐온 의원으로서의 자존심만은 꼿꼿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 그는 홀로 서 있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그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을 만큼 강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박 의원의 집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박 의원의 눈가는 탁에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보려 했지만 몸은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워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었고 평소라면 지저귀어야 할 산새들조차 입을 다문 채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고 박 의원은 본능적으로 오늘이 바로 그 운명의 날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식사를 막 끝냈을 무렵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이내 박 의원의 집 대문 앞을 가득 메웠고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박 의원,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썩 나오시오. 귀에 익은 목소리, 바로 최 부자의 집사 마당쇠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의원은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마루로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험상궂은 표정의 장정들과 그 뒤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하게 서 있는 최 부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에 들어선 것처럼 당당하게 발을 내디디며 주위를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하인 대여섯 명이 험악한 기세로 도열해 있었고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박 의원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의원, 내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네만 자네가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확인차 들렀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탐욕의 칼날은 숨길 수 없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평생 남의 물건을 탐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놓으라 하시는 겁니까? 박 의원의 당당한 태도에 최 부자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시게. 며칠 전 밤에 자네 집에 피투성이가 된 도둑놈이 들었다지. 그놈이 바로 우리 집 가보인 연명장부를 훔쳐 달아난 놈일세. 그놈이 자네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그 책을 넘겼다는 걸 내 모를 줄 아는가? 최 부자의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훔친 물건이 최 부자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 책이 연명장부라는 이름인지조차 박 의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소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 책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그것은 억측이십니다. 그 사내는 치료만 받고 떠났을 뿐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단호하게 부인하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이 집구석을 샅샅이 뒤져서 내 갑오를 찾아내라.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집안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말려놓은 약초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마당에 흩뿌리고 마루 밑에 둔 항아리들을 깨뜨려 그 안에 든 귀한 효소들을 흙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안 돼! 그건 환자들에게 쓸 약재야. 박 의원이 비명을 지르며 말려보려 했지만 건장한 하인들에게 밀쳐져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말린 도라지와 오미자가 하인들의 더러운 흙발에 지시겨지는 모습을 보며 박 의원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재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의 생명을 구할 소중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엌의 솥뚜껑이 날아가고 방 안에 약장이 엎어져 서랍 속에 있던 약재들이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졌습니다. 하인들은 벽지를 뜯어내고 천장을 쑤셔대며 보물을 찾는 도굴꾼들처럼 눈에 불을 켰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서슬퍼런 최 부자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고 저 아까운 약재들을 어쩌나 천벌을 받을 놈들 하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의원의 집은 탐욕의 눈먼 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의원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어떤가 박 의원, 지금이라도 책을 내놓으면 이 소란을 멈추게 해주지. 자네 같은 늙은이가 가지고 있어 봐야 화만 부를 물건이야. 나 같은 주인을 만나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법이라네. 최 부자의 회유와 협박에도 박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뜨거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부엌으로 쏠렸습니다. 부엌 바닥을 파헤치던 하인이 엉덩방아를 또 쓰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고 그가 파헤친 구덩이에서는 희미하지만 기이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가 책을 파묻은 아궁이 앞바닥이었습니다. 하인은 손을 호호 불며 땅속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요. 하고 외쳤습니다. 단순히 부를 때는 아궁이 근처라 뜨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 자체가 뿜어내는 기이한 열기였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오호라, 저기 숨겨두었구나. 당장 파내라. 어서. 최 부자가 닥달하자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삽을 땅에 꽂으려 할 때마다 윙윙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멀쩡하던 부엌의 석가래에서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그 책이 자신을 건드리는 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최 부자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그들을 윽박질렀습니다. 겁쟁이 녀석들, 그깟 책 한 권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내가 직접 파내겠다. 최 부자가 직접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려 하자 박 의원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그 책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오. 박 의원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우렁차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팔을 벌려 부엌 문을 막아서며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책은 생명을 다루는 의서일 뿐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삿된 욕망을 가진 자가 손을 대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박 의원의 기세에 눌려 최 부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비웃음을 흘리며 박 의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비키거라. 이 늙은이야. 내 놈이 그 책을 독차지하려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최 부자가 박 의원을 거칠게 밀쳐내자 박 의원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문지방에 부딪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박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최 부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박 의원을 발로 걷어차고 부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인들이 파헤쳐 놓은 구덩이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무명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최 부자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夸광하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한 것처럼 순식간에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보따리를 쥔 최 부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와 열기가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그의 팔을 타고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순간 섬찟했지만
애써 두려움을 무시하고 보따리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듭은 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쓰러져 있던 박 의원은 비를 맞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 책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올 운명이었음을,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결자해지 겠죠, 제쩌제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책이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피바람이 불 것이고 자신이 계속 숨기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또 다른 최부자가 나타나 평화를 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최대감. 박 의원이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최부자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책은 내게 맡겨진 것이오. 내가 직접 열어서 그 실체를 보여주겠소. 그러니 그 더러운 손을 떼시오. 박 의원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싸워온 의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카리스마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책을 쥔 손에 힘을 빼며 주춤거렸습니다. 박 의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책 쟁탈전이 아니라 선과 악, 욕망과 양심의 대결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들어가 최 부자의 손에서 보따리를 낚아채듯 가져왔습니다. 기이하게도 박 의원의 손이 닿자 책에서 느껴지던 흉포한 기운이 잦아들고 단단하게 굳어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빈손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흰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앙상한 뼈대가 드러났지만 그 모습은 마치 고행을 겪는 수도승처럼 숭고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최 부자 일행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때문에 우리 마을의 평지풍파가 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며 이웃 간의 정을 끊어놓는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어서 그 책을 내놓지 못할까? 그건 내 거야. 내 젊음이고 내 생명이라고. 최 부자가 달려들려 하자 박 의원은 책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다가오지 마시오. 다가오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책과 함께 죽어버리겠소. 박 의원의 결연한 태도에 최 부자는 다시 멈칫했습니다. 책이 훼손되거나 박 의원이 죽어버리면 영영 비법을 알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책을 감싸고 있던 헝겊을 하나씩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헝겊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낡은 고서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는 빗물을 머금어 더욱 짙은 색을 띠었고 표지에 박힌 은색 글자들은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욕망을 빨아들일 듯한 기묘한 마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책 표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 헛된 망상을 깨뜨려야만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감, 그리고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불로장생의 비법서인지 아니면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초대장인지. 박 의원은 비장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최 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하인들도 몽둥이를 내린 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의 마을 사람들도 모두 까치발을 하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 의원의 손끝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책장 사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의원은 책 속에 담긴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내려갈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천기누설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박 의원의 귀에는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찰나의 순간 박 의원은 책을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책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뜨였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책 속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박 의원조차 예상하지 못한, 혹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이 빗물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흐르는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박 의원이 펼쳐든 낡은 책 위로 굵은 빗방울이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책으로 쏠렸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번쩍이는 금 글씨도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부적도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번져 검은 잉크가 피눈물처럼 흘러내리는 기괴한 해부도와 읽기조차 힘든 난해한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힌 그저 낡고 흉물스러운 종이 뭉치일 뿐이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한 책의 몰골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 부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번개만이 이 기묘한 침묵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박 의원은 빗물에 젖어 점점 무거워지는 책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둥 소리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탐내던 생명의 장부입니다. 이 책의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생명을 앗아가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대가이다. 박 의원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그는 책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대감, 이 비수를 행하려면 대감의 가장 가까운 혈육의 심장을 꺼내어 약으로 써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감의 젊음을 위해 자식의 심장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자식의 심장이라고? 최 부자는 뒷걸음질 치며 기겁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원했을 뿐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자신의 핏줄을 해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책의 내용을 혹은 책에 적혀 있다고 자신이 해석한 끔찍한 대가들을 읊어내려갔습니다. 또한 이 약을 먹은 자는 평생 햇빛을 볼 수 없으며 밤마다 죽은 자들의 원혼에 시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서 숨을 쉬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고통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주는 저주입니다. 박 의원의 말이 이어질수록 최 부자와 하인들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불로장생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었지만 그 실체는 악몽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흘러내리는 검은 먹물이 마치 악귀의 저주처럼 보여 아무도 감히 그 책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최 부자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책을 최 부자의 면전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대감이 그토록 원하던 물건입니다. 이 저주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져가십시오. 최 부자는 마치 불덩이라도 본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치워라. 저리 치우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겁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보물이 아니라 재앙이었구먼. 사람 살리는 의원이 아니라 귀신 부르는 책이었어. 사람들의 눈빛이 동정에서 경멸로 바뀌는 것을 느낀 최 부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잇! 재수없다. 내 평생 저런 흉물은 처음 보는구나. 최 부자는 애써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떨리는 다리는 그의 속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화풀이하듯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뭐들 하느냐. 어서 가자. 이딴 흉가에 더 있다가는 없던 병도 생기겠다. 최 부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그 뒤를 따랐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마당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사람들로 인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 일행이 사라지자 그제야 거짓말처럼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며 엉망이 된 박 의원의 집을 비추었습니다. 박 의원은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잉크가 다 번져버려 이제는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책. 그것은 더 이상 비급도 저주도 아닌 그저 젖은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하늘이 씻어내버렸구나. 인간의 욕심도, 이 책의 위험한 비밀도. 담장 너머에서 눈치만 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박 의원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가장 먼저 다가와 쓰러져 있는 박 의원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의원 양반, 이게 무슨 난리람. 몸은 괜찮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박 의원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마을 분들을 놀라게 해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박 의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저 욕심쟁이 최 부자가 벌인 일이지 의원님 탓이 아니잖소. 쌀가게 김씨가 씩씩거리며 흩어진 약재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다들 손 좀 보태서 이 난장판을 좀 치웁시다. 김씨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치우고 어떤 이는 흙투성이가 된 약초를 물에 씻어 널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낙네들이 솥을 다시 걸고 물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벌했던 대치 현장은 어느새 따뜻한 이웃의 정이 넘치는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 뱃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술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산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보듬어주는 이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젖은 책을 가져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 책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물건이었습니다. 비록 빗물의 내용이 지워졌다 해도 그 껍데기조차 남겨두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장작불 속에 망설임 없이 책을 던져 넣었습니다. 젖은 종이가 치익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를 피어올렸고 이내 붉은 불길 속으로 사그라들어 재가 되어갔습니다. 책이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박 의원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유혹과 두려움, 그리고 마을을 덮쳤던 탐욕의 그림자를 모두 태워버린 의식이었습니다.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비온 뒤에 맑은 하늘로 흩어졌고 박 의원의 마음도 그 연기처럼 가볍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끓고 있는 구수한 숭늉 냄새를 맡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당 정리가 얼추 끝나가자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독들은 한쪽으로 치워졌고 흙탕물이 튀었던 마루는 걸레질로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짓밟혔던 약초들은 비록 상했지만 다시 햇볕 잘 드는 곳에 널려 말려지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창고에서 아껴두었던 감화 대추를 꺼내어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평상에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만은 밝고 환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가 도망치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흉내내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천하의 최 부자가 귀신 들린 책이라니까, 꽁무니를 빼는 꼴이라니. 내 평생 그런 구경은 처음 했네 그려. 나무꾼 돌쇠가 껄껄 웃으며 말하자 좌중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박 의원도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진정한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약초나 침으로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은 이렇게 서로 어울려 웃고 떠드는 사이에 씻은 듯이 낫는 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원님, 오늘 밤은 푹 주무시오. 귀신도, 최 부자도 얼씬 못할 테니.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박 의원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립감과는 달랐습니다. 집안 곳곳에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마당은 비온 뒤 더욱 깨끗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붉게 타오르는 저녁노를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깊은 고요와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약방으로 들어가 흐트러진 약재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묻은 서랍을 닦고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물건들을 보며 그의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까 불태워버린 책 속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생명은 하늘의 것이니 인위적으로 늘리려 하지 말라. 어쩌면 그 책은 진짜 의술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시험하기 위해 누군가가 만들어낸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의원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엠마루에 앉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오늘 하루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어가던 도둑, 신비한 책, 최부자의 탐욕,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 이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찻잔의 온기만큼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비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진 산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 의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요? 조심스러운 물음에 대답 대신 작은 바구니 하나가 문 밑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바구니 안에는 갓 쪄낸 옥수수와 투박하게 쓴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의원님, 놀란 가슴, 진정하시라고 쪄왔습니다. 아랫마을 칠성인의 박 의원은 옥수수를 손에 들고 허허 웃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보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더 큰 보물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면의 밤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명이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겪은 시련은 그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떤 의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박 의원의 집은 다시금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눈을 감고 깊고 편안한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숨소리에 맞춰 집안의 모든 사물들도 함께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약장 속의 약재들은 다시 향기를 뿜어내고 화로의 불씨는 사그라들며 따스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박 의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그는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냐는 듯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르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머금고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산새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청아한 목소리로 지저귀며 마을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밤새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에 씻긴 흙냄새와 풀내음, 그리고 멀리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소나무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와 지난 며칠간 쌓였던 마음의 묵은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움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고 대신 갓 피어난 목화솜처럼 편안하고 온화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다시 정갈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들은 말끔히 치워졌고 빗물에 패였던 땅은 마을 청년들이 새벽같이 와서 다져놓은 덕분에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 한 구석에 남아있는 낙엽들을 쓸어내며 사그라진 아궁이 속의 재를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던
욕망의 책은 이제 한 줌의 회색재로 변해 바람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진정한 소생이란 죽은 것을 억지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웃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전이 되자 약방 문턱은 다시 환자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없었고 모두가 진심으로 병을 고치고자 찾아온 순박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의원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그 난리통에 놀라신 건 아닌지 걱정되어 일찍 왔습니다. 관절염을 앓는 김씨 할머니가 직접 짠들기름 한 병을 내밀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덕분에 아주 푹 잤습니다. 이 늙은이 걱정은 마시고 할머니 무릎이나 좀 봅시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섞인 정겨운 웃음소리가 약방 안을 훈훈하게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박 의원을 신비한 비법을 가진 도사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어른으로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그의 결연한 태도와 욕심 없는 마음가짐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산에서 딴 산딸기나 도토리를 한 줌씩 쥐고 와서 마루에 슬그머니 놓고 달아났고 아낙네들은 갓 담근 김치나 따끈한 시루떡을 가져와 부엌에 몰래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 소박하지만 귀한 선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의서에도 적혀있지 않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약이었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고 박 의원은 약초를 캐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 안에만 갇혀 있다가 흙을 밟으니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숲속은 비온 뒤라 그런지 생명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끼 낀 바위 틈에서는 이름 모를 버섯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계곡물은 힘차게 흐르며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익숙한 산길을 따라 걸으며 눈에 띄는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그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호미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맙다, 고맙다 하고 되뇌었습니다. 자연이 거저내어주는 이 풀 한 포기가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게 다가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잠시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던 박 의원은 문득 며칠 전 찾아왔던 그 도둑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내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그 책을 자신에게 맡긴 것은 자신이 그 유혹을 이겨내고 책을 없애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내 역시 쫓기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박 의원은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자네도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게나. 그 짐은 내가 불태워버렸으니. 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수염을 어루만지고 지나갔고 박 의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문도 바람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산을 내려와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박 의원 몰래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닭백숙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김을 피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박 의원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묻자 이장님이 껄껄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 오늘은 그저 마음 편히 즐겨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장난기와 함께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멍석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푹 고아진 닭고기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박 의원의 술잔에 막걸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의원님이 최 부자 앞에서 책을 딱 펼쳐들었을 때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요. 그때 최 부자 얼굴 봤어? 아주 사색이 돼서 도망가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더라고. 사람들은 어제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욕심쟁이 최 부자는 창피해서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그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잔치는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이자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어 갔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칠성이 아버지가 구성진 타령한 자락을 뽑았고 아낙네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박 의원도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만병통치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웃음과 따뜻한 정침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책에 적혀있던 소생의 비법은 허무맹랑한 주술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보듬어주는 마음들이 모여 생명을 북돋우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박힐 무렵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의원님, 푹 쉬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쓸쓸함 대신 훈훈한 온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사람들이 치우고 간 깨끗한 마당을 바라보며 뒷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설거지된 그릇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솥에 남은 온기는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햇마루에 앉아 식어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가 주었던 벅찬 감동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박 의원은 잠시 최 부자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채 정막에 쌓여있을 그 큰 기와집을 생각하니 연민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재물도 영생도 아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스한 온기로 살아가는 것임을 최 부자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기를 그는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그 도둑 역시 어디선가 새 삶을 찾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그 기이했던 사건은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겠지만 박 의원에게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준 소중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박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펴고 눕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며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메주 냄새와 방문 창호지에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일렁이던 욕심과 두려움의 파도가 모두 잠잠해진 고요한 바다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박 의원의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환자들을 돌보고 틈틈이 약초를 다듬으며 살아갈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곁에서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가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꺼졌지만 박 의원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도 하나둘 불이 꺼지고 깊은 산골 마을은 거대한 침묵 속으로, 하지만 결코 차갑지 않은 따뜻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달림도 구름이 불을 덮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란이 멈추고 오직 평화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밤은 깊었습니다. 박 의원의 집 굴뚝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나지 않지만 그 온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 긴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무거운 짐들은 모두 내려놓고 박 의원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희망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박 의원은 그날 밤 쑥향기 그윽한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평생 가장 달콤하고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